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이틀째입니다. 국토부가 사고 여객기의 기종인 보잉 737-800에 대해서 전수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기를 운용한 제주항공에 대해서 강도 높은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보잉사 등과 함께 사고 원인에 대한 합동조사에 나설 예정인데요.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이 안타까운 사고 현장에서 이틀째 탑승객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의 유류품 수색 작업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색 작업에 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어떤 이유 때문에 좀 더 이게 좀 지연이 되는 건지 네, 어제 사고 장면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단 사고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는데 항공기가 결국은 동체 착륙을 하게 되면서요. 활주로 끝까지 가면서 이제 구조물과 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물과 충격한 상태에서 또 바로 이제 화재로 이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항공기가 결국은 이제 두동강 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승객분들이 튕겨져 나오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또 화재로 인해서 또 이 승객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사망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신들이 훼손이 심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시신을 바로 신원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 1차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지문 감식을 통해서 지문 확인을 통해서 신원들을 다 확인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140명의 인원에 대해서는 신원을 확인했지만 나머지 인원들은 아직 신원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도 긴급하게 지금 그 과학수사요원, CSI 요원을 파견을 해서요. 거기서 현장에서 지금 가족들의 DNA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 채취를 통해서 이것과 그러니까 이 DNA와 그리고 이 희생자들 또는 이제 시신들의 DNA를 같이 대조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DNA 대조를 통해서 나머지 신원 조회 작업도 또 신원 확인 작업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문 감식이 좀 이제 훼손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방금 전에 그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둔덕 얘기를 조금 해주셨으니까요. 구조물에 부딪혔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 둔덕이 없었다면 참사 피해가 조금 더 줄지 않았을까 이런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네. 해외 전문가들은 이제 구조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네. 정확히 이 둔덕 왜 설치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로컬라이저, 그러니까 둔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는 이제 방위각 표지 시설입니다. 이 둔덕은 사실은 다른 공항들,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다른 공항들은 콘크리트 이제 이게 노출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핵심적으로. 근데 지금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이 콘크리트를 또 흙이 덮은 형태로 됐기 때문에 이 구조물이 결국은 단단해질 수밖에 없고 이 항공기가 동체 착륙을 하는 그 과정상에서 이 지금 로컬라이저 둔덕을 일단 충돌을 한 상태에서 이제 끝까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이 충격에 의해서 일단은 큰 폭발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과연 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냐,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설치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르면 그 항공 장애물 관리 세부 지침 제25조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이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충돌할 때 최소량의 손상을 입히도록, 그러니까 항공기에 최소한의 손상을 입히도록 설치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부딪히더라도 이 구조물이 구부러지거나 부러지거나 해서 항공기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예규에 의하면 이것이 지금 일단 국토부 얘기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반응이긴 하지만 지금 다시 들여다본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다른 공항과 다르게 이 무안공항에서는 이 지금 콘크리트 둔덕, 그러니까 로컬라이저 둔덕이 결국은 이 폭발 사고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까? 이것이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단단한 물체였기 때문에 이것의 충격에 의해서 이 사고가 더 확대되지 않았을까? 이런 여부를 지금 이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로컬라이저 둔덕이 굉장히 키가 되는 것이 지금 여기가 이제 활주로 길이도 짧지만 이 지금 이 여러 가지 지금 구조물과 또 짧은 활주로 길이 이런 여러 가지 그 지상에서의 동체 착륙 과정상에서 요인들 이런 것들이 지금 큰 지금
참사로 이어지는 결과를 분명히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해외 전문가 분들의 얘기도 보면 지금 동체 착륙은 굉장히 안정되게 잘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정되게 했다. 네, 안정되게 잘 했다. 이게 만약에 거기에 지금 로컬라이저 둔덕이 없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분명히 안전하게 잘 동체 착륙을 했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 둔덕 뒤에 이제 외벽이 있는데 네. 외벽의 재질은 보니까 이제 약간 뭐 시멘트 같은 그 벽돌 같은 걸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 부분이어서 네. 만약 그 둔덕이 없이 그냥 거기에 충격을 했다면 네. 그걸 뚫고 지나가서 그 이후에 어떤 진행이 계속 됐을 거다라는 예상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작용한 거예요. 이 둔덕하고 외벽까지 이 충격 두 개가 받아버리는 상태이다 보니까 결국은 더 큰 충격을 받아버렸는데 1차적인 충격은 분명히 이 로컬라이저 둔덕에서 받았다라고 지금 보여져요. 여러 가지 영상들을 분석해 보면. 그러면 그 둔덕에 의한 1차 충격이 굉장히 컸고 그다음에 이제 외벽까지 들이받는 그 2차 충격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제 큰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로컬라이저라는 것이 이제 비행을 유도하는 장치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러니까 비행기마다 착륙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네. 비행장마다 이거는 설치가 돼 있겠지만 네. 꼭 저렇게 둔덕과 함께 콘크리트 구조물과 함께 돼 있었어야 되냐? 네. 그러니까 비행장마다 그게 뭐 땅에 매립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이런 여러 여건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비행 착륙에 있어서 그 방해가 됐던 그런 부분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이제 국내 공항 현황을 보면 김포나 대구 같은 경우는 지면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항공기에 지금 지상에서의 운행에서 방해를 받지 않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다음 여수 무안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여러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를 저도 종합해 보면 이 지금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이 둔덕 자체가 굉장히 특수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올렸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완성 공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지금 이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12월 7일에 지금 국제선 운항을 이제 개시를 했거든요. 얼마 그 안 이후에 됐었죠. 얼마 안 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아까 활주로 길이가 2.8km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연장 한 3.2km 정도로 연장 공사를 전남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8km 중에서 300m 정도는 활용을 못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사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서 한 2.5km밖에 활용을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항공기가 만약 중간에 좀 착륙했던 그런 부분도 보이지만 이런 것들은 물론 조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지만 예. 이런 그 활주로가 2.8km보다도 지금 300m를 더 활용하지 못하는 2.5km밖에 활용을 하지 못하는 공사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작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여기에 이어지는 게 이제 조류 충돌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지금 계속 공사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 조류 충돌 인원 같은 경우도 원래 평소에 4명이 근무하는데 당일엔 2명이 근무했다는 거잖아요. 사람도 부족했던 거군요. 사람도 부족하고 다른 지금 공항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했다라는 건데 다른 공항에 비해서 지금 무안 공항 같은 경우는 조류 충돌의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0.09%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 공항 중에서 조류 충돌 지금 확률 또는 조류 충돌에 의한 사고가 지금 가장 높은 1위 지역이다라는 거죠. 이곳이요? 네. 무안이요? 그런데 조류 충돌에 대한 대비도 결국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제 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조류 충돌에 따른 엔진 이상 등으로 이제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국토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엔진 고장과 랜딩 기어 고장은 일반적으로 상호 연동되는 경우가 없다고 말을 했거든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너무 단정 짓긴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직 그 기체 조사를 안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블랙박스도 사실 확보만 했지 그 내용을 분석조차 안 했거든요. 그러면 물론 그 기종에서 보편적으로 보여줬던 어떤 기계 결함에서
분명히 이게 엔진 고장이 랜딩 기어 고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여러 가지 지금 가능성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확정적 또는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어제 국토부 발표라든지 지금 브리핑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내용들로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항공기 엔진이 랜딩 기어의 결함과 결국 이어지는 것은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아직은 섣부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블랙박스를 지금 확보했지만 블랙박스라든지 현장에 있는 기체의 동체 조사를 통해서 지금 사고 원인을 밝혀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무엇 하나가 단정짓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유, 여러 가지 또 가설들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제주항공 측에서는 지금 이 항공기가 결국은 정비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정비 소홀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기종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운행 시간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운행 시간 네. 최근에 48시간 동안 13차례 운행을 48시간 동안 13차례나 운영했다라는 네. 거죠. 예. 이게 왜 지방 소재 공항이기 때문에 지방 소재 공항은 정기 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기로 운영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나 이 무안공항 같은 경우도 다 전세기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해당 항공기, 사고가 난 항공기 같은 경우는 48시간 동안 13차례 운행을 했고 국내외를 비롯한 곳에 13차례나 이제 48시간 이틀 동안 13차례 운행했다는 거죠. 그럼 궁금한 게 네. 이런 운행 시간이 조금 무리를 줬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운행 시간이 꼭 무리를 준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 항공기 자체가 연평균 5,000대 정도 팔리는 인기 기종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 지금 사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 항공기가 오늘이었죠. 오늘 아침에도 지금 제주항공 동일기종에서 랜딩 기어 문제가 발생해서 네. 회항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해외에서 캐나다에서도 지금 어제 착륙 중에 랜딩 기어 이상으로 위험 네, 상황이 노르웨이였죠. 발생했었다는 보도 있었고요. 28일에 노르웨이에서도 이륙 직후에 5,000피트 상공에서 유압 고장 보고가 있어서 활주로를 벗어나서 착륙한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기종이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가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종 자체가 지금 해외에서 국내외에서 굉장히 많이 팔린 기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저비용 항공사들에서 이 기종을 많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41대 중에 39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항공기가 당연히 지금 대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고장 확률, 고장 비율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다만 근데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고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큰 사고가 또 이번에 발생한 것을 봤을 때는 기종 자체도 사실은 결함이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 부분도 좀 그럼요. 고장 가능성 예. 충분히 있고 기종 자체에도 어떤 결함이 상시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정비불량 가능성을 사실 지금 배제시키고 있는데 왜 배제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정비불량 가능성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무리하게 운항을 했다라고 지금 가정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비불량이 만약에 긴급하게 지금 48시간 동안 13차례 운행을 하다 보면 여기서 정비를 분명히 하긴 하겠지만 여기서 놓칠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소홀함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들여다봐야겠죠. 자, 어제 그 비행 시퀀스를 좀 보면 일단 01 활주로 방향으로 잘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난 네. 이후에 여객기가 이제 5분 뒤에 59분에 메이데이 신호를 보냈고 네. 그리고 관제탑에서는 조류활동 경보가 있은 후에 이제 메이데이 신호를 보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행을 시도를 했지만 그거를 여유롭게 하지 못하고 급격하게 유턴을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블랙박스를 통해서 어떤 비행 기록에 대한 장치, 그 장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면 이제 될 텐데 네. 국토부가 이 두 개의 블랙박스를 회수를 했는데 네. 일단 블랙박스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비행 경로라든가 네. 칵핀 내에서 있었던 그 조종사들의 어떤 대화 같은 걸 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맞습니다. 거죠. 이제 두 가지인데요. 비행 기록 장치랑 음성 기록 장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둘 다 회수가 돼서 참 다행인데
문제는 이 장치가 훼손이 됐다는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장치가 훼손이 되지 않았다면 빠르면 일주일 내에도 해독이 가능해요. 그래서 비행 기록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3D로 비행 기록이 남겨져 있고요. 굉장히 며칠간의 기록이 남게 되어 있고요. 음성 기록 장치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서 하루 조금 넘게 이런 음성 기록이 남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음성 기록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들, 그리고 또 조종사 간의 교신 내용들, 그리고 또 지금 항공기 내 승무원들과의 교신 내용들이 다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 고장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음성 기록 장치를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 일단 추정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더 추가해서 비행 기록 장치까지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예. 분명히 이 사고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그런 키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장치가 지금 고장이 나서 지금 김포공항 쪽으로 지금 의뢰가 갔거든요. 이 장치를 지금 분석하는 의뢰가 갔는데, 국내에서는 일단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주일 내에 분석이 가능하지만 훼손됐을 경우는 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복원하기는, 그러니까 100% 복원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어려울 수도 있죠. 이게 장비 자체가 미국 그 보잉사 기종이기 때문에 이 장치들도 모두 다 이제 미국의 어떤 장비들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완전히 복원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깊은 애도를 지금 표하시면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가 참여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사실 이 항공기 사고 조사에서 가장 뭐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잉사와 미 연방 항공청이 포함돼서 같이 우리 조사단에 참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 지금 만약에 이 블랙박스가 훼손됐고 항공기 기체 결함 손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국내에서 분석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면 지금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가 주축이 돼서 이 조사위원회를 꾸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예. 그러면 이게 최장 6개월에서 최고는 한 3년까지 걸리기도 하거든요. 네. 6개월 이상 걸리죠. 왜냐하면 이 말씀드린 2013년 세 명이 이제 숨졌던 아시아나 항공이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원인 조사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약 1년이 걸렸었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그 항공 당국에서도 다만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가급적이면 1년 안에 조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제출해라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대통령께서도 지금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마 우리가 예측한 뭐 최장 3년의 결과보다는 조금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르면 한 1년 안에도 조사 기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장치가 좀 더 빨리 이제 복구가 된다면 몇 개월 안에 이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훼손이 좀 없었다면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미국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고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다 하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조속하게 이루어져야겠고요. 또 한편 국토부가 이제 사고 난 예격기 기종이죠. 보잉 737-800에 대해서 전수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전수 특별 점검에서는 어떤 부분을 특히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발생했던 그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았던 그런 사고에 대한 내용들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 착륙 사고 중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게 한 53% 정도가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런 사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일 11분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그러니까 3분, 그다음에 착륙 8분 동안이 가장 위험한 시기인데, 이 중에서도 착륙이 더 많은 사고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순항 접근 이륙할 때가 지금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순항 접근 이륙대가 41.6%고요. 착륙대가 43.1%니까 착륙할 때 더 많은 그런 그 위험 상황 또는 사고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착륙했을 때도 랜딩 기어 손상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사고들이 지금 우리 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사고들의 랜딩 기어가 지금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 기종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랜딩 기어 이상으로 회항을 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마찬가지 사고들이 최근에 발생했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해당 기종을 전수조사해가지고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실 굉장히 많은 충격들을 지금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받으셨잖아요. 저도 그렇죠.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사실은 그러면 결국은 이 여러 가지 뭐 항공기를 기피하는 현상, 뭐 포비아 현상까지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여행을 뭐 기피하는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국민적 두려움이 존재할 앞으로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예. 지금 국토부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빨리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 전기종에 이상이 없는지 또 정비상에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 공항들 같은 경우도 지금 해당 공항, 지금 무안공항도 마찬가지고 공항도 지금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지금 아까 말했듯이 둔덕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런 사고를 더 크게 유발했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항공기와 공항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어져야 될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의 어떤 신뢰를 회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비행 당시의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랜딩 기어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네. 처음에 착륙을 시도했다가 상동을 하지 못하고 네. 다시 복행을 했고 그 다음에 01 활주로가 아닌 19 활주로 내려올 때 그때 이제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은 것인데 네. 사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은 자동으로 이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동 기어 레버가 있어서 이 뭐 자유 낙하식으로 중력에 의해서 떨굴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네네. 이게 되지 않는 거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었을까? 아니면 뭐 어떤 또 조정 사 간의 어떤 뭐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을까? 어떻게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요. 이 기종 737 기종 자체가 랜딩 기어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유압 장치에 의해서 자동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내려가는데 이제 랜딩 기어가 내려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랜딩 기어 3개 중에 하나는 내려오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내려오든지 이런 모습들이 보였어야 되는데 예. 지금 영상 분석을 통해서는 랜딩 기어가 전혀 내려오지 않았던 세개다안 모습으로 내려오는 3개 다 안 내려온 모습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37 기종은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동으로 내리게 되면 30초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내릴 수도 있었는데 랜딩 기어가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메이데이를 선언한 이후에 약 2, 3분 후에 지금 동체에 착륙을 했고 거기서 이런 사고로 이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그 조종사 입장에서는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급박한 어떤 기체 결함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라고 지금 단언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기체에 그렇죠. 대한 조사 부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것이 이제 조류 충돌의 원인으로 엔진이 고장난 것은 거의 확실해 보여요. 영상에서도 분석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예를 들어 엔진이 2개 다 만약에 고장이 났다라고 했을 때 엔진이 만약에 하나만 고장이 났다라고 하면 이제 선회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관제탑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위로 다시 올라가서 선회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연료가 있는 상황에서 선회를 하고 더 좀 안전이 확보된 공항으로 착륙을 시도하는 그렇죠. 인근 공항이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수도권에 있는 공항들이 더 오히려 지금 활주로 길이도 맞아요. 길고 여러 가지 뭐 방제 시설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회를 하고 만약에 우회를 했다라고 했으면 그런 것들에 좀 안전이 확보될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아까 말했듯이 메이데이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2, 3분 안에 바로 동체 착륙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조종사 기장님께서 비행 경력이 6,823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굉장히 베테랑 조종사인데 동체 착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그런 뭐 가설이지만요. 그러면 우리가 조류대 충돌 경고가 있었잖아요. 관제탑에서. 그러면 이 조류대가 충돌을 해서 엔진이 1개 아니고 2기까지 다 손상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이 랜딩 기어 같은 경우는 이 737 기종은 그 아래에 덮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 바퀴가 올라가게 되면 바퀴가 보이는 거죠. 아래서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덮개가 여기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충돌을 했을 가능성도 뭐 있을 수는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조류 충돌에 의해서 랜딩 기어도 고장 났을 가능성까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것들도 수동으로도 떨굴 수 없는 상황이 됐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랜딩 기어 거죠? 결국은 수동으로 중력으로 당연히 30초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됐다. 그러면 거기에 고장 원인이 무엇인가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행을 위해서 다시 1차 착륙에 실패를 하고 네. 다시 상승을 했을 때 충분히 연료도 있는 상황이었을 테고 만약에 버드 스트라이크로 한쪽이 문제가 생겨서 네. 한쪽 살아 있었다면 네. 충분히 여유롭게 복행을 하면서 궤도를 다시 잡고 원래의
뭐 공일 활주로로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네. 이 부분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부분은 그 네. 급하게 유턴이 됐다는 부분은 아마도 그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쪽에 또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어떤 뭐 유독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내로 들어왔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류 충돌이 발생했던 그 상황에서 이게 결국은 그 지금 착륙하는 그런 비상 동체 착륙을 하는 그 과정상에 보면 여러 가지 또 매뉴얼들이 그 존재하거든요. 공항이라든지 항공사에 매뉴얼들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일단 특수폼을 깔기도 해요. 특수폼을 통해서 이제 마찰이라든지 또는 화재 발생을 좀 줄여주는 그런 특수폼을 깔기도 하고요. 또는 그물망을 깔기도 해요. 네, 그물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오토바이 단속할 때 보면 그물망을 치기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것 같은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동체 착륙을 해서 결국은 기체를 잡아주는 어떤 특수폼이라든지 그물망을 설치하는 그런 것들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지금 그 소방 그 팀들이 바로 대응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지금 추후에 대응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동체 착륙했을 때 관제탑에서 어떤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이 여부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지금 아직까지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밝혀지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유도를 했는지, 뭐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부분이 사실은 지금 아직 미흡해요. 전혀 밝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제탑에서 유도, 그다음에 조종사와의 교신 상황,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메이데이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의문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이건 사실은 금방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교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꼭 블랙박스 통하지 않았어도 그런 교신 내용이 교신 있으니까 내용이 당연히 관제탑을 관제탑에 통해서도 있죠. 할 수 있는 그럼요. 거죠. 그런 것들은 빨리 좀 밝혀주시면 여러 가지 좀 의혹이라든지 의문이 풀릴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사실 밝혀지지 않았고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빨리 면밀하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좀 밝혀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사실 여객기는 굉장히 크고요. 새는 작습니다. 네. 그 몇 배가 되는 여객기에 작은 새가 부딪혀 온다면 그 충격도 대단하다라고 네. 알고 있는데 네, 그게 네. 왜 그런 겁니까? 그 청동오리가 받쳐도 청동오리가 항공기에 받쳐도 4.5톤 정도의 충격을 받는다라고 4.5 알려져 있어요. 톤이요? 예, 굉장히 큰 충격인 거죠. 그래서 이런 큰 충격을 받을 정도인데 보통 이제 지금 예를 들어 조류들이 보통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엔진 속 빨려 들어가면 프로펠러를 고장 내버려요. 프로펠러를 박살 내버리기 때문에 고공에서 갑자기 긴급하게 착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놓여지고요. 그리고 이 철새들 같은 경우는 그 고도가 다 다르게 비행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 뭐 독수리라든지 매 계열들은 더 높은 고도에서 이제 지금 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동오리라든지 이런 개체들은 또 집단 무리를 지어서 이제 중고도 정도로 뭐 이제 비행을 하고 밑에 이제 낮은 고도대 참새떼들이 있는 경우들도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예. 참새떼들이 받치더라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공항 건설부터 이제 철새 도래지라는 조류 충돌에 대한 그런 뭐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이제 제기됐던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여기 조류 어떤 조류에 대한 그런 문제들의 대응이 제대로 되어 있었던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조류를 막기 위한 장치는 따로 없습니까?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을 설치를 합니다. 뭐 이제 공포탄을 쏘기도 하고 레이저를 쏘기도 하고 뭐 여기 뭐 표지판을 설치하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조류를 퇴치하기 장비들과 인력들을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인력들과 장비를 통해서 평소에 관리하는 인력들이 지금 조류들을 쫓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조류가 뭐 미리 예측하고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갑자기 급속도로 이제 갑자기 조류대가 이동하는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어제 지금 사고 때도 보면은 조류대 경보 이후에 바로 그냥 메이데이를 선언하는 것을 봤을 때는 조류대가 이 지역에서 많이 지금 날아다니고 있었고 이런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오늘 아까 저희가 앞서서도 뭐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제주항공편의 동일 기종이 랜딩 네. 기어로 회항했다는 뉴스도 나왔고 아까 이제 비행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이 일 때문에 또 다시 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셨었는데 네. 이렇게 동일 기종에서 기체 결함 반복되는 이유를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거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일 기종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장 많이 팔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기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사고 비율이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그렇죠. 좀 더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사고 사례들 왜냐면 오늘도 지금 제주 그 항공기가 동일 랜딩 기어 고장 보고가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캐나다라든지 노르웨이에서도 지금 같은 기종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지금 보고가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금 기종 자체에 이제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뭐 염두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비 불량 문제도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결국은 지금 어떤 그 고장이 지금 우리가 이제 크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류 충돌에 의해서 기체 결함이 발생한 것이냐, 아니면 기체 결함이 발생한 것이 더 우선이냐, 이것을 일단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지금 조사를 통해서 블랙박스 분석과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기체들의 파편 그리고 여러 가지 영상 분석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사 과정상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끝으로 의료 지원 관련 부분도 좀 짚어볼 텐데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서 의료계도 적극적인 의료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료계에서 이 참사 당시에 뭐 사진도 그렇고요, 영상 공유를 하지 말아달라는 어떤 주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참사 사진도 그렇고 영상 공유라는 것이 이제 2차 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럼요. 이게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인데 저도 아침에 사실 지금 보고 왔는데 지금 아직도 그 명단 올리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요, SNS에. 네네. 그다음에 사고 영상도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지금 경고 조치했잖아요. 지금 뭐 한 방송사 같은 경우는 이 화면을 여과 없이 충돌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라고 경고 조치를 했는데 지금 뭐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을 끊어 내보내 주신 것은 사실 참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고의 충격을 직접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방송사라든지 언론사에서 여과해서 좀 보여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그리고 이것이 지금 뭐 주변에 지인 아는 분들 확인해 보세요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희생자 명단을 올려가지고 SNS에 공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명백한 2차 피해예요. 왜냐하면 이미 가족들과 신원 확인은 끝났습니다. 근데 왜 이것을 지인인지 확인하라고 이걸 SNS에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개인정보기도 하고요. 맞아요. 개인정보에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것은 가족들도 지금 가슴 아파하고 이미 다 신원을 확인한 상태인데 이걸 누가 지금 여기서 지금 사망했다, 희생됐다 이것을 지금 뭐 인터넷에 또는 SNS에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그런 이제 2차 피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당장 중단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영상도 아직도 지금 영상 여과되지 않은 영상들 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미 지금 사고 수습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은 올린 게 있다면 좀 내려주시고 또 지금 삭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이제 그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주축으로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을 했는데 통합심리지원단이 맡게 될 역할 끝으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그 가족들이 신원 확인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하고 이 가족들이 사실은 지금 무안공항 현장 가셔가지고 지금 뜬 눈으로 밤새우면서 지금 계속 기다리시면서 아파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에게 빨리 지금 아직도 못 찾은 신원 지금 불상자들에 대한 확인 조치도 필요하지만 추가적인 조치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분들이 가슴의 어떤 그 상처와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심리치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지금 심리치료 그 요원들이 배치돼 있고 센터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심리치료도 잘 해주시고 또 이분들의 아픔을 같이 위로해 주시고 걱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